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그 OX 강의하고 다르게 과거 회차를 쟁점별로 볼 거예요. 44회부터 회차별 문제는 JHJ 그룹하고 변리사 스쿨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변리사 스쿨.co.kr인가? 네, 여기는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 변리사 스쿨에는 공지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예습을 혹시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 한번 보시면 돼. 근데 어차피 복습이 위주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양은 많은데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이거 종강할 때 마지막 회차에 하겠습니다. 따로 프린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는 어차피 이거하고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새롭게 지합적인 걸 추가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건 하나도 영향이 없고, 마지막 시간에 프린트로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프린트는 똑같이 JHJ 그룹, 그 다음 변리사 스쿨, 그리고 변리사 스쿨 애플리케이션, 카톡방 모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안 까신 분들 깔아두시면 강의나 공지나 이런 거 계속 안내 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 변리사 스쿨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변리사 스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곧 9월에 오픈할 거예요. 화면이 좀 달라져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리뉴얼 할 건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그거 채택을 할게요. 이거 훨씬 더 또 리뉴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하고 절차 총칙 할 거예요. 회차별로 파트 1, 2, 3, 4, 5, 6, 7, 8 똑같이 할 겁니다. 먼저 실용신안. (44회) 15번. 실용신안이 올해는 유독 기출문제가 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문제 경향이 좀 특이했던 거고, 이건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 강의, 중간 특강에서 정리했던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그냥 특허 문제라고 푸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특허 전용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용신안 특유의 쟁점이 아니고.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가 이거 회차별 문제를 올려드린다는 게 이게 파트별로 이거 번호 올려드린다는 소리예요. 다음 회차 거. 실용신안 출원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특허 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OX 풀이에서도 했었는데 무슨 때, 무슨 경우, 무슨 더라도, 무슨 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 상황을 주는 겁니다. 공부가 완성되신 분들은 월말 모의고사도 제가 그렇게 강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제 조건 읽자마자 무슨 문제겠구나, 뒤에 오답이 어떻게 처리되겠구나, 이건 어떤 판례 상황이고 어떤 조문 상황이거나 떠오르면 공부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완성될 때까지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무슨 경우 하자마자 진보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용신안 받을 수 없다? 맞죠? 이거 진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잡아드릴게. 첫 번째는 요거 해볼게요. 우리 이 진보성 판단이라고 해서 판례 강의에서 했었잖아, 이거. 1번 29장 각고지 특정하고. 그 다음에 진보성에서는 선택도 있었죠. 같은 기술 분야거나 출원시 규상시상 채택할 수 있는 기술 분야 보는 거. 신규성은 그런 거 없는데. 그 다음에 청구항 특정하고. 이 특정한 것들을 표 그리는 거 대비하고. 요 표 그릴 때에는 주 선행 발명과 1대1로 그린다 그랬었어. 그걸 주 선행 발명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점이 없은 건 신규성이 없는 거예요. 신규성이 없으면 진보성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은 있지만 이제 진보성이 있는지, 그걸 곤란성이 있는지라고 평가하는데, 이 곤란성이라는 게 특허 같은 경우는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 이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 불가의 효과가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이 예측 불가 효과라는 것은 두 경우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었지,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구성의 곤란성이라는 것은 29조는 각호지하고 효과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런 구성도 그런 효과를 갖는 거였어? 알 수 없는 경우. 이걸 기술의 풍부하라고도 하고, 효과가 대등하다 하더라도 그런 구성도 그런 효과를 갖는 거였어? 예측 불가 효과가 있으면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그 다음에 효과의 현저성. 여기 여기 곤란성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 곤란성을 표현하는 건지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었죠. 효과 현저성은 이거 29장 각호지하고 다른 효과가 있거나 이질적 효과, 아니면 29장 각호지하고 비슷하지만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현저 같지만 어떤 문장에서 현저라고 표현하는지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야. 특허에서는 이렇게 하면 곤란성이 인정돼서 진보성이 인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실용신앙 같은 경우는 극히 쉽게로 정도를 좀 낮춰놨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전문 특강에서 했었지만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도 그걸 보호를 해줘서 대박나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실용신앙을 만든 거고, 근데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은 외형 보자마자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허로 가게 되면 등록받을 수 없는 사정이 많아서 극히 쉽게로 조건을 좀 낮춘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나라마다 별로 없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극히 쉽게. 여기 발명이라고 하고 여기 고안이라고 하고, 이 극히 쉽게라는 것은 판례 강의에 써 있었는데 더 나은 효과가 있으면, 예측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종래 공개된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이게 삶의 질의 편의성을 개선,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이거 돋보기 달린 손톱깎이라고 했었지. 돋보기 달리면 누구나 잘 보이겠구나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종래에는 다 돋보기 달린 손톱깎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톱깎이 편의가 개선돼서 그러면 이제 준다. 그걸 극히 쉽게 라고 표현. 개선된 효과만 있으면 실용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내용 잡아두시고, 지금 문제는 이거였어. 극히 쉽게. 그 진보성 없어 죽는 거였고, 하나 더.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1번 지문을 보면은 특허 공보에 게시된 발명이래. 이 특허 공보가 이거 등록 공고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29조랑 각호지라는 것은 실용신안 심사할 때에는 실용신안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야, 아무거나 공개된 거면 다 본다, 이거. 이게 특허랄지라도 본다, 이거. 요거. 이건 뭐 특허건, 실용이건, 뭐 아무거나 제한이 없다. 특히나,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신진선악이잖아. 신진이 29조랑 각호지라는 거고, 선언하고 확선이 확선지로 하잖아. 그거 사례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선언지, 확선지 그릴 때는 국내 출원만 봐야 되는데, 국내 출원 아니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PCT 출원. 29조랑 각호지는 국내에도 볼 필요 없다 그랬지. 그게 29조랑 각호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요 쟁점도 하나. 특허 갖다가 실용신안 죽일 수도 있다 이거야.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거야. 29조랑 각호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잡아드릴까? 우리 특허청에는 특허 원부라는 거하고
특허 공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실용실현 공보, 실용실현 공보겠지. 이게 그 권리관계 쓰는 거. 우리 등록증정 기억나세요?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그거 하는 거. 이게 이제 추론 공개하고 등록 공고. 문제는 간단한데 여러분들 공부할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OX하고 넘어가지 말고 극히 쉽게 하면서 그냥 땡하고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문장도 난 책 읽고 있는 것처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월말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이쁘게 정리하면서 내가 한번 보라고 말씀드린 적 많은데 그냥 해설을 바로 보면서 해설에 관련된 조문 또 바로 보면서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극히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서 필기하면서 그냥 다 꼬집어 왔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2번 안마기 장치. 이거 알아두세요. 올해는 조금 문제질이 안 좋아서 아쉬웠던 거지 올해 시험처럼 교수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법리에 존재하는 그런 현학적 문구 말고 실생활 문구로 가져와서 실무용 문제를 내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마기 장치 아니면 책상, 뭐 미생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근데 그거 뭐 쫄지 말고 어색해할 필요 없고 어차피 기술적 지식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발명 나온다 하더라도 쫄지 마요. 그냥 법리적으로 유추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안마기 장치 필요 없어. 그냥 무슨 발명이야. 발명이 돼 중국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몰라요. 좀 더 읽어봐야겠어. 전제 조건만으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럼 저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 때 접근하는지를 참고하면 되시는 거야. 이건 더 읽어봐야 돼. 1회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이 아닌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서 조약구조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이거네.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이 문제로도 많이 나와. 그 선언지 있지? 먼저 출원하면 중복 권리 안 준다. 그게 특허 실용신안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나중에 실용신안 출원하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지라는 것은 실용신안 출원할 때 실용신안만 보는 게 아니라 특허도 같이 봅니다. 반대로 특허 출원할 때 선언지는 특허만 보는 게 아니라 실용신안도 같이 봐요. 근데 얘네들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권리가 나올 수가 있어. 그걸 저촉관계라고 그랬었지?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야.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선언지 잡을 때. 이 문제는 잘 안 나와. 29강 각호지는 원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허로 실용신안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나왔는데 이게 더 많이 나온다고. 뭔지 알겠지? 실용신안 심사할 때에는 실용신안 것만 봐야 돼? 이런 뉘앙스거든. 그 다음에 여기 조약구조하고 국내구조. 조약구조에서는 기초출원이라고 하고 국내구조에서는 선출원이라고 하는데 조약구조는 이거 기억나세요? 특허 실용신안 등. 그러니까 실용신안을 기초로 특허를 조약구조할 수도 있고 특허를 기초로 실용신안 조약구조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다고. 여기는 특허 실용신안이었잖아. 특허를 기초로 국내구조하면서 실용신안 갈 수도 있고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구조하면서 특허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은 겹치는 게 많다. 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특허 출원했어도 한국에서는 이걸 실용신안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 한국에서는. (3번) 다리가 손상된 동물의 세포를 복원 또는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무슨 더라도 하자마자 이제 게임 끝나야 돼. 이거는 실용신안 고안의 대상입니다. 실용신안은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돼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받을 수 없다. 이 맞는 거죠. 4번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이 무슨 때 나왔는데 전제조건 너무 짧아. 더 읽어봐야 돼. 이것만으로는 몰라요. 누구든지 그날부터 3년 이내. 이 맞지? 이거 특허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취하 불가.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취하 불가. 요거는 특허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5번.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오자마자 끝나야 돼. 허가는 의약품 농약만 되는 거예요. 의약품 농약은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에서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제도가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제도만 존재할 뿐이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제도는 없어요. 이게 무슨 경우 읽자마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은 못한다.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 읽자마자 어떻게 공부하면 완성됐는지를 예시하는 건데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 강의 조문 특강 때 정리했던 거 한 번만 또 간단하게 보자면 실용신안 정리 한번 하면 이 그림에서 항상 시작을 했었죠. 특허 쪽에서는 진보성을 받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예측이 가능해서 따로 만들게 됐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특허는 물건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물질 포함. 물질이라는 게 외형의 특징 없는 물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제법 다 보호 대상이 되는데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에 한해서만 보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특허는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거를 특허를 받는데 실용신안은 그걸 좀 낮춰줬어요. 극히 쉽게 못하면 등록을 준다. 요 두 차이점 때문에 모든 차이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일단 얘 때문에 얘는 존속기간이 짧아. 이 10년. 밑에다 쓸까? 얘는 10년. 얘는 20년. 여기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때문에 나온 거. 이 외형의 특징 있는 것들의 보호 대상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 그랬었지. 얘네들은 국기훈장과 동일유사한 건 안 돼. 국가 그 단체의 존엄성 훼손 때문에. 이거 부등록 사유. 그 다음에 외형의 특징 있는 것은 말보다 우리 특허 새기는 말이 원칙인데 말보다 그림이 더 편해. 도면이 필수야. 이거 맨날 PCT하고 대비하면서 좋은 특강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2년 연속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우리 좋은 특강에서 했던 거. 한국에서는 실용신안 출원할 때 도면이 없으면 반려야. 근데 PCT는 특허할지 실용신안할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실용신안 제도 없는 나라가 많아서 PCT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냥 출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도면을 안 넣었어. 이거 한번 적어볼까? PCT 말 나온 김에. 얘도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파트 1. PC 출원하면서 도면을 안 냈어요. 이거 보안명령 대상도 아니고요. 보정명령 대상도 아닙니다. 즉 방식에 어떠한 하자도 되지 않습니다. PCT에서는. 도면은 자유예요. 다만 발명의 설명에서 도면에 관한 설명인데 도면을 안 냈으면은 도면 윗제출 취지 통지하고 사후에 도면을 내면 출원일자가 늦어질 뿐이지 도면을 안 낸 게 방식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원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랬다가 한국에 진입할 때 다른 나라 말고 한국에서는 이걸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로 진입할래, 실용신안으로 진입할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실용신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준일까지 도면 내야 되고 기준일까지 도면 안 내면 보정명령 날라가고 보정명령도 불구하고 도면 안 내면 무효로 할 수 있다. 조금 유연하게 갑니다. 이거 2년 연속 나왔었어요. 이게 실용신안법 36조일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조문특강 때 했었지. 한국에서 이 PCT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부터 실용신안 출원할 때는 도면 안 내면 바로 발려요. 얘하고 취급이 다르다고. 얘는 막 내라, 좀 내라, 계속 좀 내라 이렇게 유하게 하는 반면 반려는 강한 조치다 이렇게 자꾸 적어주죠. 도면 갖다 많이 나왔었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우선심사 대상이 좀 달라요. 여기는 공해방지. 여기는 녹색기술이라고 해서 공해방지 플러스 CO2 저감 다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나왔네요.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되기 때문에 의약품, 농약은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権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등록 제한에 따른 존속권 연장 제도는 존재해요. 그거 틀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실용신안 아예 연장 자체가 안 된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특허법 96조에 해당하는 거 효력 제한. 거기 보시면 96조 이게 2항이었나요? 그 약사님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약사님의 조제행위라는 게 실용신안 보호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약이란 거 하여튼 실용신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실용신안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는 129조 생산방법 추정 규정 없어요. 생산방법 자체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접 침해에서 방법 발명에 대한 간접 침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방법 발명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 발명에 대한 간접 침해만 존재할 뿐이에요. 외형의 특징 있는 물건만. 그 다음에 난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과연 이거의 차이로 그렇게 놔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허는 지금 이거 개성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시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참고만 해두시고. 그리고 우리 그 기본 강의 조문특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로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수분들은 그냥 조문 노트로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게 몰수 관련해서 침해죄 성립했을 때 국가가 그걸 뺏어갑니다. 뺏어갔을 때 특허권자나 전용출시권자가 그러니까 배타권자들이 이걸 피해자라고 표현하는데 피해자가 그거 나 주면 안 되라고 하면 줘요. 그걸 교부라고 하죠. 그게 조문이 특허에서는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데 실용시에는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르다 해갖고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그냥 조문이 사람만 들다 보니까 표현이 깔끔하지 않았을 뿐이지 둘이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필기도 안 할게. 그건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몰수에서 여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특허와 실용시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됐어. 다음 문제. (45의 6번) 45의 6번 객관식 문제집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오고 조금 늦어지면 다다음 주쯤에. 그거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80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허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으면 저는 기출문제집하고 월말 모의고사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고소분들에 한해서만 객관식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할 건데, 왜냐면 그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꺼우면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거든. 실용신안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 이제는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올해 기출도 그랬지만 1, 2, 3, 4, 5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내는 것보다는 뭐 몇 개인지 고르시오. 틀린 게 몇 개인지 고르시오. 그 다음에 올해는 그런 것도 나왔었지. 그 벌칙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비싼 것부터 싼 것 순으로 나열하시오. 그게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유형이 하나도 없거든. 1번.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이 게임 끝났다. 이거 하자마자 10년.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 아니에요.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잡아드릴게. 이런 것도 나는 문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유형도 많이 내요. 우리 OX에서도 했었는데 필기할 데가 없나요? 여기다 하면 그 뭐뭐부터 이런 문제 가끔 나옵니다. 이게 기간의 기산일 잡는 문제거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출원일부터냐 우선일부터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원특강에서는 출원일부터 뭐만 정확하게 좀 외우라 그랬었죠. 신공존재 우등보, 신사청구 공지예외, 존속기간 제정, 국내 우주, 등록지원, 특허 여부 결정 보류 신청, 신공존재 우등보.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게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 등록일부터 하고 등록 공고일부터. 이거 가끔 나오거든. 그래서 방금 지문을 갖다 어떻게 나오냐면 등록 공고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다 하면서 틀린 지문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센스로 잡아드리자면 등록 공고일부터 뭐 하잖아? 그리고 취소 신청 기간 빼고는 다 X 쳐버려 그냥. 그거 다 틀린 지문이야. 틀리라고 내거든 가끔. 취소 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거 빼고는 등록 공고일도 뭐 하면 그냥 다 X라고 생각해도 난 다 풀 수 있다고 봐.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알아두세요. 이거 알고 있어야 숨은 그림 찾기 문제거든. 설마 등록하고 등록 공고를 바꾸겠어? 라는 게 알고 있어야 풀지.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됐어. 2번.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이용한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오는데 이게 이용관계네. 이용관계면은 일단 개념이 후출원만 제한된다. 후출원 제한. 후출원 실시 제한.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신 특허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니야. 이거는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후출원은 실시가 제한됩니다. 대신 강제 실시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제 실시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138조에 따른 심판 청구해야 됩니다. 심판 청구해서 올해 기출인가요? 조건을 만족해서 심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가를 내거나 공탁해야지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탁을 한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중간 사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심판 청구하고 강제 실시권을 인정받는 심결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나 공탁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야, 별일 없지? 그래. 잘했어요. 요즘 이제 또 종합반분들은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원분들만이 아니라 단과분들도 긴장을 하세요. 지금이 나태해질 때거든요. 매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등가 교환이에요. 지불을 해야지만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긴장하라고 좋게 얘기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 참고 한번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3번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이거 무슨 더라도 나오자마자 게임 끝나야 돼. 이거는 특허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 효과가 있어야 이 시나리오를 성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시나리오라 그랬었지. 변리사 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 잡아주는 거거든. 여기는 예측 불가 효과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종전보다 더 나은 효과가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효과라는 것은 발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추론해야 돼요. 그리고 발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발명이건 고안이건 다 효과가 본질입니다. 그게 그런 효과 낳는 거야? 그럼 그 효과의 반복 지연을 위해서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효과의 반복 지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게 구성이에요. 효과의 원이라 그랬었지? 구성. 이 두 개를 도출해야 발명이 완성이야. 내가 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어떨 땐 구성으로 효과 나오고 어떨 땐 구성으로 효과가 안 나오고 그걸 반복 지연이 안 된다 그래? 그럼 미완성이야. 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추론해야 돼. 미완성을 추론하면 특허 못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발명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효과와 구성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발명자의 머릿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세서 기재로만 그 발명자 머릿속을 그냥 간주합니다. 명세서에 써놓은 것만 발명자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효과를 주장하는 것들은 여기 출원 전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할 수 있고 그건 발명자는 그냥 명세서 기재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효과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와서 추가적인 발명 완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커피를 마시면 키 큰다라고 해서 추론을 했어. 근데 커피 마시면 키 큰다가 이미 공개가 돼 있던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우회해서 커피 마시면 변비가 해소되는데? 를 갑자기 주장하는 거야. 똑같은 커피잖아. 이게 하나의 구성에는 다 효과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이 존재하면. 근데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특허를 받냐 안 받냐거든. 나는 그 변비는 몰랐어 추론 전에는. 근데 지금 내가 알던 키 크는 걸로는 이게 안 되니까, 이 시나리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변비 얘기하면 이 시나리오가 될 것 같거든. 그거 안 된다고. 그건 이제 와서 발명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그럼 추론자 다시 받아야 된다고. 발명 완성한 다음에 추론을 받아야지. 그게 선추론주의 공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만 심사에 참고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허 세계는 뭐뭐의 기재에 국한하지 않다 그랬어. 전부 다 급발속기 통제 기준이라고 그랬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출원시 급발속기 통제야. 또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죠. 명세서 기재 플러스 출원시 규상시. 이건 이렇게도 표현해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세서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효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거기까지만 주장할 수가 있어. 이 시나리오. 그 얘기야. 이건 실용신이나 특허나 똑같아. 그 아까 전제조건 읽자마자 게임 끝나야 돼.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란에 직접 기대지 않은 고안의 효과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야. 출원시 기후상시당 조출할 수 있는 효과면은 이 진보성, 신규성도 마찬가지야. 신규성의 실시적 동일이라는 거 존재하죠. 그게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실시적 동일이거든. 그래서 다 효과가 중요해. 신규 진보성.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출원 기후상시 도출할 수도 없는 효과면 주장할 수 없다. 그걸 OX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OX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 기후상시만 나오면 이 시점 잘 잡으라 그랬어. 이게 무슨 심사시, 출원 공개시 다 틀린 거야. 출원시고 하나만 우선권 주장했을 때 우선일 인정 여부할 때만 우선권 주장일 당시, 우선일 당시 그것만 조심하고.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하지. 이거네. 이 추론시란 말이 없는데 이거 얘기한 거야, 기상시. 그럼 되지?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효과로 인정해서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맞아. 이거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할 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효과면 그 효과를 주장하게 받아주겠다고. 그럼 그게 더 나으면 등록시켜주겠다고. 그 얘기. 이건 특허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1군의 고안에 대해서 1일 실용시난. 이것도 특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단일성이라고 해서 45조인데 특허나 실용시난은 똑같습니다. 시행령 6조 1호하고 시행령 6조 2호가 만족해야 돼. 6조 1호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 6조 2호는 그 상호 관련성이 특별해야 돼. 특별하다는 게 선행 기술에 비해서 개선될 것을 요구하는 건데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 기술에 비해서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 저 6조 1호, 6조 2호 얘기네. 6조 2호까지 돼야 돼. 이게 이 소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필기 잘 이렇게 잡아가세요. 순서를. 청구항일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야. 청구항 2가 B 플러스 C야. 그럼 얘네들은 B로서 기술적 상호 관련성은 있어. 이게 시행령 6조 1호예요. 근데 시행령 6조 1호만 있다고 해서 얘네들은 단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이 B가 신규 진보해야 돼요. 그게 시행령 6조 2호예요. 이것까지 만족해야, 둘 다 만족해야 단일성을 인정한다고요. 공통점이 있는 것만으로는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추론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OX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색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전제조건 분석하고 그 이해 뒤에 단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는 게 보통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묻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2개까지 묻습니다. 근데 저는 월말 모의고사는 연습하시라고 3개, 4개까지도 묻는데 좀 더 어렵게 그 묻는 바들을 다 체크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판례의 워딩을 봤어도 워딩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워딩하고 짬뽕시켜서 내가 보지 못한 문장이 나오면은 난 자꾸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자세하게 기출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1시간에 기출문제 2개 아니면 3개 볼 거거든요. 난 공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5번) 추론인은 특허 추론의 추론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소 등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추론에 관한 거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기서 게임 끝났다. 이건 무슨 이런 전제 조건은 없던데 이게 저 변경 추론 가능 시간이야. 변경 추론은 최초 거저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최초 거저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거저 결정 확정이 아니에요. 최초 거저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좋은 특강에서도 지겹게 많이 했었다. 이것만 하고 잠깐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할까? 내가 지금 하는 건 조금 업그레이드 할게. 이거는 우리 그 11월 정도에 할 심사규정 정리 강의에서 할 건데요. 살짝 업그레이드 하면. 여기서 최초 거저 결정 받았어. 그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거 연장할 수 있죠?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까지. 요 안에 거부를 심할지 재심사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문제도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개 동시에 못해. 하나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분할 추론할 수 있고 변경 추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재심사 청구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쓸데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심사 기준에 이 잔여기간, 거정일정 반납 30일 플러스 알파, 잔여기간, 재심사 청구한 이유, 이땐 분할 출원을 못한대. 이것도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죠. 법조문은 없고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본서나 어디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써놓긴 했어요. 조문 노트나 이런 데다. 나중에 심사 기준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게 각 기간마다 할 수 있냐 못하냐, 특히나 못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 다음 재심사 청구 들어갔어. 그 결과, 죄송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재심사 네모 박스 치면서 거절 결정 나왔어요. 그럼 이거 받은 날부터 30일, 연장했으면 연장. 요 기간 내에는 재심사 절대 못합니다. 재심사할 때는 거절 결정에서 재심사 못해요. 이게 재심사 특유의 반려사의 1, 2, 3 외우라고 그랬었지? 거불심하고 나서 재심사, 재심사 거절이 있는데 재심사,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하면서 보정 안 했을 때, 보정 없이 재심사, 1, 2, 3. 여기 거불심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변경 못합니다. 분할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최초 거절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좀 많이 지저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밑으로 빼서. 이번 여기서 거부심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거절 결정 잘못했다고 해서 거절 결정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신결이 된 거야. 그 심사관님이 다시 잡았어. 다시 잡았는데 심사관님이 거절 이후 통지하고 또 거절 결정해요. 이때 거절 이후 통지는 기존 거절 결정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관이 기존 거절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기속력이 미쳐서 똑같은 걸로는 거절 이후 통지할 수 없고 새로운 거절을 발견한 거지. 이 거절 결정 또 받은 날부터 30일 연장하면 연장할 수 있고 요 기간에는 또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재심사 거부심 택일, 분할 변경, 변경 안 되고 분할 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거부심 또 갈 수도 있고 이건 새로운 거니까 그 내가 숫자를 써놓을게. 거절 결정 1번 사유, 1번 사유. 이건 2번으로 통지하고 2번으로 거절 결정 또 한 거예요. 그럼 거부심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심사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재심사라는 것은 재심사 거결에 대해서만 못할 뿐이지 새로운 사유면 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분할할 수 있고 변경은 못합니다. 변경은 최초 거절 결정 받은 날 30일만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필기 하나만 하면 우리 한국출원에서는 최초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변경 출원할 수 있다. 저런 건 몰라도 돼. 거절 결정 안 받으면 언제까지 변경 출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건 이제 심사 기준에 있거든요. 그거는 원출원 종료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변경 출원할 수 있어요. 거절 결정이 나오면 최초 거절 결정 받는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거 PCT 출원 파트 3 이거 진입할 때 변경 출원 진입할 때 이거 단순함기 특례였지. 아니 파트 4네. 수수료 번영문 내고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 번영 후 할 수 있다. 이건 출원 후 아무 때나인데
이건 출원 후 아무 때나가 아니라 출원 후 수수료 번역문 제출하고 그 다음에 최초 거절 만나서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게 특례지?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